안녕하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방부 산하의 육군부가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대북 대응 지침과 관련된 북한 전술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이것은 미국 육군 산하의 훈련교리 사령부가 미군의 훈련용, 교육용으로 만드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이 현재 최대 60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20개에서 60개, 최대 60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6개 핵무기를 만들 역량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싱크탱크인 국제평화연구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의 핵무기가 30개에서 4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북한은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걸로 추정한다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육군보고서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핵무기를 상당히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2018년 1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타진하면서 평화 공세를 취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진정성을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비핵화할 생각이 있고 진정성이 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우리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와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지점, 즉 북한의 핵폐기라는 그 지점으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시간을 벌면서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 사이에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을 계속 성능을 개량을 했고 고도화를 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 위력은 훨씬 커졌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핵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육군 보고서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걸로 본다. 이런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가 살고 자기 체제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핵을 놓지 않을 거라는 게 미국 육군 보고서의 판단이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동안 뭘 했느냐? 그동안 국민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했느냐? 당신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 폐기, 북한 비핵화란 단어조차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보기에도 북한의 핵을 없애려고 하는 아주 집요한 노력을 이 정권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눈에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반대로 북한이 아무리 능멸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해도 이 문재인 정권은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참으면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야당,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야당이나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한테는 인내심 발휘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그런 인내심을 발휘해 가면서 북한이 못된 말을 해도 다 받아주면서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북한의 핵을 폐기할 수 있고 북한의 도발 야욕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최근 들어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가동이 된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만든 겁니다. 그거 만든 한국적 당사자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려면 북한에 대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엔의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 이것이 실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한국도 손발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협의하는 기구죠.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남북관계의 어떤 협력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협의하는 이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굉장히 눈엣 가시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기능의 재편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상 그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전대협 의장 출신이죠. 학생운동권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 하다가 통일부 장관이 됐는데 최근에 주한 미국 대사 해리스 대사를 만나서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관계에 족쇄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기능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해리스 대사는 한미 워킹그룹은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인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외교부 차관으로 보낸 아주 젊은 차관입니다. 40대 후반, 46살의 최종권이라는 사람. 원래 연세대 정외과 부교수인데 이 사람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으로 가서 2018년 9.19 군사 합의를 만든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9.19 군사 합의 만들었을 때 우리 군에서도 불만이 많았고 우리 내부에서 아니 우리의 감시 능력, 정찰 능력을 이렇게까지 무장 해제를 하는 이런 합의가 어디 있느냐, 매우 잘못된 합의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죠. 북한한테 유리한 합의였지만 그마저도 최근에 이제 북한이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이거를 폭파했을 바로 그 즈음에 9.19 군사 합의도 폐기를 하고 결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GP에 과거에 없앴던 그 GP를 다시 복원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도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 합의를 해줬던 그 최종건이라는 사람을 외교부에 제1차관으로 보냈습니다. 아주 핵심 자리에 보냈는데 외교부의 현재 과장 또 그보다 약간 급수가 높은 심의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의 직원들 외시에 합격해서 외교부에 들어가서 사무관부터 소위 산전수전 다 겪고 청춘을 바친 외교부의 지금 관계자들이 멘탈이 붕괴된 멘붕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외교 현장을 잘 모르고 대학에 있다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후보가 대선 때 그 문재인 후보의 소위 싱크탱크에 들어가서 일을 돕고 또 민주당의 사드 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민주당의 사드 대책위원회의 입장은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거 반대하고 사드 배치 자체에도 반대했던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관점과는 좀 달랐는데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외교부 1차관이 돼서 처음 한 말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과 손발을 맞추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한미 워킹그룹을 사실상 해체하는 이런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소위 대북 관련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멘토 역할을 한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현재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입니다. 이 사람은 한미 워킹그룹이 북한이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아예 해체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한미 워킹그룹 무용론, 해체론 이런 것들을 지금 현 정권 관계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길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대북 제재를 허무는 노력을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 없앨 생각 하겠습니까? 그러니 북한은 마음 놓고 핵무기를 더 생산을 하고 핵무기를 실을 운반수단 미사일도 더욱 성능을 개량하려 할 거고요. 우리의 속셈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구박을 할 겁니다.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이 되고 나서 이렇게 기능을 재편하자고 하는데, 통일부가 이인영이 오기 전에는 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6월에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킹그룹이 없다면 남북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6월에 국회에서 한미 워킹그룹의 긍정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미 워킹그룹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입장을 잘 조율해서 공조를 해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지키면서 또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협력을 원하는 수 있는데, 그 원하는 지점이 뭔지 서로 의견을 놓고 논의를 하고, 또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그걸 좁혀가려는 노력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가동을 시켜서 북한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는 거였고, 그게 그런대로 잘 작동이 됐다는 게 현 정권 관계자의 평가였는데, 지금 이인영 다른 소리 하고 있고, 정세현 해체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최종권도 들여다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지난 6월에 김여정이가 탈북민들의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에 대해서 정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김여정의 그 말에 그냥 놀래가지고 이 정권은 소위 시쳇말로 완전히 굴욕적으로 바로 김여정이 그런 말을 하니까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소위 삐라를 못 보내게 하는 법을 만든다. 그리고 그거를 보내는 탈북민 단체 취소한다. 지정 취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소위 김여정의 하수인 역할을 지금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김여정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김여정은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여기서 상전은 미국이겠죠, 문재인 정부가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왔다. 그러니까 김여정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와 줄 거를 뻔히 아는데, 문재인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과 이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문재인 정부도 만들었는데, 결국은 백악관의 입장을 생각해서 북한이 원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따라와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질을 부린 건데, 김여정이 이 말을 한 다음부터 민주당의 의원들은 한미 워킹그룹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 되니까 이제 한미 워킹그룹 이거 좀 바꿔보자는 게 말이 좋아 바꿔보자지, 사실 한미 워킹그룹에 힘을 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종권 역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완화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북관계가 먼저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역시 최종권을 외교부 1차관에 앉혔는데 이 최종권도 이인영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그런 사람을
아주 요직에 앉혔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읽고 지금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미국과 협의해서 만들었던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줄 알고 만들었더니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더라. 그래서 이걸 바꿔보려 한다. 이렇게 국민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이 난처할 때는 입 다물고 있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한마디 안 하고 있고 윤미향 사건 관련해서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죠. 그리고는 8월 17일 공휴일로 지정했으니 뭐 국민들이 잘 쉬십시오 이렇게 생색내는 건 적극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 참으로 온당하지 않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떨어져서 몇몇 조사에서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관련해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과연 북한의 핵 문제를 폐기할 능력이 있느냐?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히 할 역량을 갖고 있느냐? 대한민국 경제, 부동산, 민생, 교육 기대를 했는데 결국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생각을 해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이제는 기대가 너무 어긋났다. 그래서 지금 실망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육군 보고서는 또 북한이 갖고 있는 화학무기의 이 위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화학무기가 2,500에서 5,000톤이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거를 사용을 한다면 예컨대 탄저균을 1kg만 서울에 뿌린다면 서울에서 5만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사린가스, 탄저균, 천연두균 이런 것들을 20개 종류의 소위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미사일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미국을 겨냥해서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은 사이버전에 대해서도 그 군사력을 계속 키워오고 있는데 이 사이버전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소위 침투하고 교란하고 할 해커가 한 6천 명이나 된다. 그리고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북한의 이 사이버전과 관련해서 121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라자루스 그룹은 예컨대 한국을 겨냥한다면 한국의 군사 네트워크에 침투를 해서 교란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상당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거를 주 목적으로 하는 그룹 라자루스 그룹이 있는데 이들의 역량도 상당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의 육군 보고서는 또 이 북한의 이 사이버전과 관련해서 한국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아주 군사적으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랜드 연구소인데 여기에 있는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자유 아시아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을 갖고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거는 한국의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에 가능하다. 그런데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한국의 레이더를 교란할 경우
예컨대 악성 코드를 심어 가지고 레이더망을 공격을 하거나 파괴할 경우 한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2016년에 북한은 엿새 동안 군사 분계선 쪽에서 소위 사이버 이 교란 작전을 취했는데, 그때 GPS 위성 위치 확인 장치가 제대로 한국 비행기들, 또 한국에서 이륙하고 내리는 소위 비행하는 다른 나라의 비행기들, 그러니까 한 14개국의 비행기들이 제대로 GPS 항법 장치에 상당한 장애를 겪었다. 그런 비행기들이 숫자가 꽤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당시 항해하던 조업을 하던 선박들, 이 선박들의 한 280여 척이 상당히 조업을 정지하는, 중단하는 피해까지 발생을 했다. 한국을 포함해서 14개국 항공기 1007대가 GPS 신호를 받는데 장애를 겪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어선은 이 280여 척이 조업을 중단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응하는 어떤 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태세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미 워킹 그룹을 사실상 해체하려고 하는 등 역시 한미 간의 동맹을 굳건히 하는 노력을 매우 소홀히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목적이 임기 내에 전시 작전권을 우리 쪽으로 넘겨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에 이걸 넘겨받을 계획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기본 운영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 운영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고,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기본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2018년인가 한번 검증을 했고요. 올해 완전 운영 능력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미군이 대거 훈련에 한미 연합훈련 18일부터인가 실시되고 있는데 제대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완전 운영 능력 검증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정대로 전시작전권을 전환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14년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정시작전권 전환의 이 일종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맞는지부터 지금 따져야 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서 우리가 군사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이제 한국이 미래연합사의 사령관을 맡게 되는 거죠. 전시작전권을 이제 우리가 넘겨받는다면. 그렇다면 미국과의 연합방위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지휘도 해야 되고, 미국과 공조를 해서 군사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과연 그걸 갖추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물음표고, 이거는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주에 사드 배치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 군사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국민의 생각도 그럴 거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요건이 안 갖춰져 있죠. 또 하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 충분히 좋아졌느냐. 현재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로 단 한 발짝도 안 왔기 때문에 안보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는 거죠. 북한은 핵탄두를 계속 만들고 있고 미사일을 계속 성능 개량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그걸 받아도 우리가 정말 북한에 도발했을 때 충분히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감시 능력, 정찰 능력이 일단 소위 말해서 군사 장비나 무기에서도 부족한 데다가 북한이 9.19 합의를 폐기를 했지만 한국은 아직 그거를 지금 지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동향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정찰하고 있느냐,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문재인 정부가 세운 목표대로 바로 이렇게 넘겨받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의 이 남북의 정세, 안보 정세는 결국은 북한은 계속 소위 말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군사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심지어 사이버전 능력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 단단히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미동맹을 흐트러뜨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문재인 정권이 이에 대해서 이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그동안에 해온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일의 일석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